엄마? 엄마잖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30살 사채업자 사장 김현수가 빚을 받으러 찾아간 낡은 집, 그 방 한 구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손은 핏줄이 다 비칠 만큼 말라 있었고 눈을 뜰 기운조차 없는 듯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현수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던 사채업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15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였습니다. 돈을 받으러 간 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원망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데 이 남자 원래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현수는 한때 누구보다 여리고 순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15살 겨울에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을 뿐이죠. 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5살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현수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였죠. 곰팡이가 핀 벽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섞인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현수에게 그 집이 지옥이었던 건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식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술이 떨어지면 도박장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동네 화투판이었던 게 어느새 불법 도박장까지 번졌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엄마 박영숙은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지만 아버지가 하루 만에 그 돈을 몽땅 들고 나가버리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이 돈이 어디 있어? 어디 숨겨놨냐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현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가 맞는 소리, 그릇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죠. 현수는 그때마다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크면 엄마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갈 수 있다고. 그런데 엄마가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왔고 이번에는 낯선 남자 셋이 함께였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가죽 점퍼를 걸친 사내들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김동식 씨, 2천만 원이 석 달째야. 오늘은 빈손으로 안 돌아간다. 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엄마 뒤로 숨었고 엄마는 두 팔을 벌려 남편을 감싸며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제가 일을 더 하면 되니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줌마, 그 소리가 벌써 몇 번째야? 입으로 갚는 건 우리도 질려. 사내 하나가 영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영숙은 그대로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수는 작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지만 아버지가 현수의 팔을 잡아 끌며 다시 방으로 밀어 넣었죠.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문 너머로 엄마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현수는 잠긴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이웃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현수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엄마가 실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아버지 동식은 집을 뺐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빼서 도박빚 일부를 메꾸겠다며 이삿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현수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현수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버리고 간 거야. 병원에서 짐 싸서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찾지 마라. 15살 소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세상이 무너진 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은 유일한 정보였으니까요. 영숙이 2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지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현수의 교과서 한 권 남아있지 않았죠. 영숙은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동식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에 찾아가도 이미 자퇴 처리가 된 뒤였고 동식의 전화번호는 결번으로 바뀌어 있었죠. 엄마는 아들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건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생활은 지옥의 연장이었습니다. 동식은 새로 옮긴 쪽방에서도 술을 마시고 도박판을 기웃거렸으며 현수에게는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죠. 현수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겨우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교복을 살 돈도 없어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현수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도박장 돈을 횡령하다 걸려 사기죄로 구속된 거였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현수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이미 아버지에 대한 기대 같은 건 오래전에 말라버렸으니까요. 17살 세상에 혼자 남겨진 현수의 수중에는 3만 2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세는 2달째 밀려 있었고 집주인은 이번 주 안에 나가라며 문 앞에 빨간 딱지를 붙여놨죠. 학교는 자연스럽게 발이 끊겼고 현수는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현수의 곁에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가정을 박살낸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엄마. 현수는 두 사람을 똑같이 원망했고 특히 엄마에 대한 분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갔죠. 나를 낳아놓고 그 지옥에 혼자 내버려 두고 갔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원망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자리 잡은 채 현수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슬쩍하고 어른들한테 돈을 뜯기도 했죠. 18살 겨울 검정고시로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었지만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다고 현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졸업장 한 장 달랑 들고 세상에 내던져진 현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써본 적도 없었고 자격증은커녕 운전면허 하나 없었죠. 공사판 일용직에 나가봤지만 체구가 왜소한 18살짜리를 반겨주는 현장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해도 8만 원, 거기서 고시원비를 빼면 남는 건 삼각김밥 2개가 전부였죠. 그러다 현수는 을지로 뒷골목에서 어울리던 형들을 따라 이상한 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불법 업체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떼는 이른바 대출 브로커 일이었죠. 현수가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전화가 오면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는 것뿐이었거든요. 야, 이거 불법 아니야? 현수가 처음에 물었을 때 형이라고 부르던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이면 어때? 너 지금 밥값이라도 있어? 깨끗하게 살고 싶으면 부모가 있든가 학벌이 있든가 해야지. 우리한테는 이게 생존이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부모. 현수에게 그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었고 엄마는 15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입을 다물고 전단지 묶음을 받아들었죠. 석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현수는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골목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낮에는 PC방에서 잠을 자고 저녁이면 형들과 술을 마셨죠. 미래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현수의 일상이 뒤집어진 건
어느 비 오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형들이 평소보다 들뜬 얼굴로 현수를 불렀죠. 오늘 큰 건 하나 터졌어. 너도 같이 가자. 따라간 곳은 구로동의 한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중년 남자 한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현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죠. 이 애가 누구야? 아, 저희랑 같이 다니는 막내예요. 일 잘합니다. 형이 대충 소개를 했지만 그 남자는 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몇 살이야? 18입니다. 18이 여기서 뭘 하고 다녀? 부모는? 없습니다. 현수가 짧게 대답하자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현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죠. 화가 난 것도 가엾게 여기는 것도 아닌 뭔가 아득하고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너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알고 하는 거야? 전단지 붙이고 전화 받는 거요.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지금 사람들 신용정보 불법으로 넘기는데 끼어 있는 거야. 걸리면 너도 똑같이 처벌받아. 형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수도 숨이 턱 막혔죠. 그 남자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현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신용대부 철호금융 대표 최철호. 니네 사무실은 오늘부로 정리해. 다음에 한 번 더 걸리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 말에 형들이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수도 따라 나가려는데 철호가 현수의 팔을 잡았죠. 아, 네. 배고프지? 그 한마디에 현수는 멈춰섰습니다. 18해를 살면서 자기가 배고픈지 아닌지 물어본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떠나고 아버지가 잡혀가고 형이라 부르던 사람들조차 자기를 도구로만 쓰고 있었는데 처음 만난 이 남자가 대뜸 밥 걱정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현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서 들킬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죠. 철호는 그런 현수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골목 끝 분식집으로 걸어가며 뒤도 안 돌아보고 한마디만 던졌죠. 와서 먹어. 현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분식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떡볶이와 김밥을 시켜놓고 철호는 현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후줄근한 옷차림, 며칠은 안 감은 듯한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눈. 철호는 젓가락을 집으며 느긋하게 말을 꺼냈죠.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진짜 둘 다 없어?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고 엄마는 중학교 때 집 나갔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어? 네. 저버리고 갔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여러 번 되뇌어서 이젠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무감각해진 거였죠. 철호는 김밥 한 줄을 현수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으면서 해. 빈속에 그런 얘기하면 속만 더 쓰려. 현수는 멈칫하다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단무지 맛이 퍼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죠.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까마득히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우겨 넣으며 눈물을 삼켰고 철호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려 벽에 붙은 메뉴판을 읽는 신용을 했죠. 그날 밤 철호는 현수를 자기 사무실 소파에서 재워줬습니다. 이불 한 채를 던져주며 딱 한마디만 했죠. 내일 아침 8시에 깨울 거야. 늦잠 자면 쫓아낸다. 현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시원이나 찜질방보다 마음이 편했죠. 코끝에 남아있는 떡볶이 냄새를 맡으며 현수는
오랜만에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지붕 아래서 내일 아침 자기를 깨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18살 소년에게는 까마득히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에 철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야, 일어나. 세수하고 나와. 현수가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났을 때 철호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2개, 서류 캐비닛 하나, 그리고 구석에 놓인 전기 포트가 전부였는데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신뢰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어놓은 글씨가 아이가 쓴 것처럼 서툴렀죠. 세수부터 해. 화장실 왼쪽 문이야. 현수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철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이 들어있었죠. 먹고 나서 얘기하자. 현수는 삼각김밥을 뜯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왜 이래 주시는 거예요? 어제 처음 본 사람한텐데. 왜 이래 주시냐고? 철호가 의자를 돌려 현수를 마주 봤습니다. 굵은 눈썹 아래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눈이 잠깐 어딘가 먼 곳을 훑더니 다시 현수에게 돌아왔죠. 너 어젯밤에 잠꼬대 하더라. 엄마라고.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가 무슨 사정이 있는진 모르겠는데 18짜리가 그 골목에서 버티면 길은 딱 2개야. 교도소 아니면 병원. 그 2군데 가기 싫으면 여기서 일해. 여기서요?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내가 왜 가르쳐.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현수는 삼각김밥을 씹으며 철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이 안 됐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15살에 배운 아이였으니까요. 조건 같은 거 있어요? 조건? 딱 3가지. 술 마시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3개만 지키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 철호가 툭 던진 그 말이 나중에 현수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수가 철호금융에서 맡은 첫 업무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청소, 서류 정리, 우편물 발송. 사채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하는 일은 소소했죠. 하지만 현수가 진짜 놀란 건 철호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철호의 고객은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을지로 골목, 남대문, 신당동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할 때 철호를 찾아왔죠. 그런데 이자가 이상했습니다. 현수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뜬 건 바로 그 숫자 때문이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이자율이 은행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로 사무실 월세도 안 나오지 않아요? 철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사채업자가 이자로 돈 버는 거 맞아. 근데 이자를 높이면 뭐가 되냐? 갚는 사람이 죽어나. 갚는 사람이 죽어나면 결국 못 받는 건 나야. 낮게 받아도 꾸준히 갚게 만드는 게 더 남는 장사야.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채업자라면 을의 험한 얼굴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만 봐왔으니까요. 자기 아버지를 패고 엄마를 밀쳐 넘어뜨리던 그 사내들이 현수가 아는 사채업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철호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현수는 철호를 따라 남대문 시장에 처음 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자 좌판을 깔고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철호를 보더니 벌떡 일어섰죠. 어머, 철호 사장님,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접 오셨어요? 김 사장님, 장사 잘 되죠?
지난번에 냉동고 새로 들여놓으셨다며요? 아이고,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 덕분이죠. 냉동고 들여놓으니까 횟감을 이틀 더 보관할 수 있어서 버리는 게 확 줄었어요. 철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아주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분인데 냉동고 할부금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번 달은 원금만 넣어요. 이자는 다음 달에 같이 내도 돼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손해 아니에요? 손해는 무슨. 김 사장님 가게가 잘 돼야 나도 돈을 받죠. 장사 망하면 저도 못 받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주머니가 철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그 광경을 두어 발짝 뒤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죠. 사채업자한테 고마워하는 사람은 난생 처음 봤거든요. 시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만두가게 주인은 직접 쪄낸 만두를 봉지에 담아 철호에게 내밀었고, 양말가게 할아버지는 철호의 팔을 끌고 가 양말 세 켤레를 억지로 쥐어줬죠. 철호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결국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시장 사람들이 사장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요? 돈 빌려준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갚을 수 있게 도와주니까 믿는 거지. 사채업이든 뭐든 결국 사람 장사야.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신뢰가 오가는 거야. 철호가 걸음을 멈추고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골목에서 철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현수야, 사람이 사람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야.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원금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잃어. 그리고 사람을 잃으면 결국 돈도 잃어. 현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겨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렸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꽉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소파에 누워서 잠들기 전 머릿속에 맴도는 건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잃으면 결국 돈도 잃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기까지는 아직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현수는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어른들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따라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바닥까지 추락한 18살 소년의 발밑에 놓인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현수가 철호금융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청소와 서류 정리만 하던 현수에게 철호가 슬슬 새로운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오늘부터 너 나랑 같이 다녀. 거래처 돌면서 얼굴 익혀. 그렇게 현수는 철호의 그림자처럼 시장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남대문에서 신당동까지, 을지로에서 황학동까지 철호가 관리하는 거래처는 30곳이 넘었죠. 놀라운 건 철호가 그 30곳 사장님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녀 이름의 학년, 가게, 사정에 건강 상태까지 줄줄이 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사장님, 둘째 아들 수능 잘 봤어요? 철호 사장님이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국립대 붙었어요. 축하해요. 등록금 모자라면 미리 말해요. 은행 가면 서류만 잔뜩 떼라고 하지. 이 사장님 같은 사람한텐 안 빌려주거든. 돌아오는 길에 현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수첩에 적어 놓는 거예요? 수첩은 무슨. 관심을 가지면 저절로 기억나. 관심이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 사람이 뭘 걱정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들여다보면 이자를 독촉 안 해도 알아서 갚아.
왜냐면 이 사람한테 빚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한 곳이 아니라는 걸 현수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현수의 마음에 처음으로 금이 간 건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신당동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오 사장이었습니다. 철호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스통이 터져서 가게가 반쯤 탔어요. 이번 달 원금은 커녕 당장 내일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현수에게 내밀었죠. 현수야, 이거 들고 나랑 같이 가자. 이게 뭐예요? 오 사장님 가게 복구비. 네. 이건 갚을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못 받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돈을 더 들고 간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철호는 이미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신당동에 도착했을 때 떡볶이 가게는 처참했습니다. 간판은 그을려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고 안쪽 벽은 시커멓게 타서 악취가 진동했죠. 오 사장이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폐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13살쯤 돼 보이는 딸아이가 아빠의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죠. 오 사장님. 철호가 다가가자 오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 돈은 진짜 못 드려요. 가게가 이 모양이 돼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오 사장님, 돈 얘기는 집어넣어요. 당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딸은 괜찮아요? 다친 데 없고? 다행히 수진이는 학교가 있을 때 터져서 괜찮은데 저는 이걸 어째야 할지. 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가 봉투를 조용히 오 사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이거 복구비예요. 일단 이걸로 벽이랑 가스 시설부터 다시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아는 인테리어 형한테 연락해 놓을 테니까 싸게 해줄 거예요. 사장님, 이건 안 돼요. 빌린 돈도 못 갚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또 받아요.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 사장이 철호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옆에서 보고 있던 딸아이도 아빠를 꼭 안으며 함께 울었죠. 철호는 오 사장의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현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현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오 사장이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 딸아이가 아빠를 안고 울던 장면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돈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다른 거래처 돈도 돌려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도 사업이잖아요. 이러다 사장님이 망하면 어떡해요? 철호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수야, 내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돈은 물이야. 한 곳에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돌아와. 저 사람이 가게를 다시 열면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하면 돈을 벌고 돈을 벌면 갚아. 근데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면 그 돈은 영영 못 받는 거야.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건 좀 다르지 않아요? 공짜가 아니야. 투자야. 사람한테 하는 투자.
현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택시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죠.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반지하 방에서 엄마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버지가 낚아채 가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 엄마의 손이 현수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던 그 감각이 갑자기 되살아났죠. 현수는 그 기억을 빠르게 지워버렸습니다. 엄마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현수의 머릿속에는 철호의 뒷모습과 엄마의 뒷모습이 겹쳐지며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걸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현수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죠. 철호를 따라다니는 동안 현수의 가슴속에 단단하게 굳어있던 돌덩이에 가느다란 실금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 실금이 언젠가 커다란 균열이 되어 현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아직 현수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철호 밑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현수는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떨던 마른 소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깨가 조금 넓어진 청년이 사무실 책상 한쪽을 차지하고 앉아 장부를 정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죠. 철호는 여전히 현수를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없었죠. 다만 어느 순간부터 현수를 데리고 다닐 때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제자예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수는 멋쩍어서 고개를 긁적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품고 있는 무게가 단순히 일을 가르치는 것 이상이라는 걸 현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봄 철호가 현수에게 처음으로 독립 업무를 맡겼습니다. 황학동에 철물점 하는 박 사장이 있어. 200만 원 빌려갔는데 2달째 이자가 밀렸어. 네가 가서 상황 파악하고 와. 현수는 긴장한 채 황학동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철물점 앞에 섰을 때 안에서 50대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볼트를 분류하고 있었죠. 현수가 인사를 하자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호 사장님이 보내셨구나. 미안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이자를 좀 미뤘는데 다음 달에는 꼭 넣을게요. 현수는 예전에 자기였다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철호를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현수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죠. 먼지가 쌓인 진열대, 비어있는 선반,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재고 박스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장님, 재고가 저기 쌓여 있는데 왜 진열대가 비어 있어요? 아, 그게 요즘 손님들이 다 대형마트로 가버려서 저것들이 안 팔려. 쌓아놓기만 하니까 공간만 차지하고.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번 봐도 돼요? 진열 방식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진열? 네가? 박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현수는 이미 재고 박스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못, 나사, 경첩처럼 자잘한 부품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었죠. 현수가 시장을 돌아다니며 눈에 익힌 게 있었습니다. 잘 되는 가게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손님이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였죠. 2시간 동안 현수는 박 사장과 함께 재고를 꺼내 용도별로 분류하고 자주 팔리는 품목을 입구 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나무 합판으로 간이 진열대를 만들어 수도 수리 세트, 문손잡이, 교체 세트처럼 묶음 상품을 만들어 놓았죠. 사장님, 손님들이 철물점에 오는 건 뭘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뭘 고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품을 하나씩 파는 것보다 이렇게 용도별로 묶어서 팔면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박 사장이 현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너 어린 게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간다? 철호 사장님이 왜 데리고 다니는지 알겠네. 현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철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자를 받아온 게 아니라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왔다는 말에 철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죠. 현수는 혹시 혼나는 건 아닌가 싶어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영 딴짓을 하고 온 건 아닌지. 왜 그렇게 했어? 가게가 망하면 200만 원은 영영 못 받잖아요. 그런데 가게가 살아나면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철호가 컵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현수가 본 철호의 표정 중에서 가장 말랑한 얼굴이었죠. 야, 네가 드디어 좀 알아듣기 시작했네. 네. 내가 작년에 뭐라고 했어. 돈은 물이라고. 한 곳에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돌아온다고. 너 오늘 그걸 혼자서 해본 거야. 현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 이 감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철호는 그런 현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현수야, 내가 너한테 사채업을 가르치는 것 같지? 근데 내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사채업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요? 사람을 대하는 법. 철호가 돌아서며 현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평소보다 깊었죠. 돈을 다루는 기술은 책에서도 배울 수 있어. 근데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도 이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어. 현수는 숨을 고르며 철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 아까 박 사장 가게에서 한 짓 있잖아. 돈 받으러 갔는데 가게 정리를 도와주고 온 거. 그게 바보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그게 이 일의 본질이야. 철호가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채업자를 나쁘다고 하는 건 돈을 빌려줘서가 아니야.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사람을 짓밟아서야. 나는 그 반대를 하고 싶었어. 돈을 빌려주되 사람을 세우는 거. 현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반지하 방에 들이닥쳤던 사내들이었죠. 엄마를 밀쳐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발로 차던 그 사람들도 사채업자였습니다. 그 기억이 철호의 말과 겹쳐지면서 현수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장님처럼. 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야. 기술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마음은 네가 스스로 먹어야 해.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울고 싶지 않았죠. 울면 이 순간이 감상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되겠습니다. 저 사장님처럼 되겠습니다. 철호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현수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무게에는 잘하겠다는 믿음이 실려 있었죠. 그날 저녁 철호는 퇴근하면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늦지 마라. 할 거 많다. 현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신뢰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글귀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한 줄이 통째로 다르게 읽혔죠. 현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텅 비어 있었죠.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현수는 느끼고 있었지만 그게 뭔지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죠. 오늘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25살 현수는 드디어 독립했습니다. 철호 밑에서 7년을 보내는 동안 현수는 장부 관리부터 거래처, 상담, 채권 회수, 리스크 판단까지 사채업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익혔죠. 철호가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현수를 불러앉히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독립자금. 5천만 원. 네. 사장님,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빌려주는 거야. 이자는 없고 네가 자리 잡으면 그때 갚아. 10년이 걸려도 괜찮아.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끝에서 5천만 원의 무게가 느껴지는 건 지폐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이 돈에 실린 철호의 시간과 믿음 때문이었죠. 사장님,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해요? 못하면 다시 오면 되지. 여기 소파 아직 안 버렸으니까. 철호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웃었고 현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턱 끝으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죠. 철호는 모른 척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현수가 연 사무실은 성동구 골목 2층짜리 건물의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죠. 현수금융. 철호가 해왔던 것처럼 시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부업을 시작했고 이자율은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잡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철호의 소개로 몇몇 거래처가 현수에게 넘어왔고 새로운 고객도 조금씩 생겨났죠. 현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 문을 열고 밤 11시에 문을 닫으며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넉 달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터진 건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하던 한 사장이었죠. 3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석 달째 이자는커녕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직접 가게를 찾아갔을 때 정육점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죠. 유리문에 폐업 딱지가 붙어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 갔대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 옆 가게 주인의 말에 현수는 막막해졌습니다. 300만 원이 그냥 날아간 거였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사이에 2건의 연체가 더 터졌고 한 건은 아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현수의 장부에 빨간 줄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뱃속이 조여왔죠. 5천만 원 중 800만 원 가까이가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고 사무실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다시 찾아왔죠.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현수가 이자를 낮게 잡고 유연하게 대해줄수록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다음 주까지 갚겠다던 사람이 한 달을 넘기고 한 달을 넘긴 사람이 석 달을 질질 끌었습니다. 독촉을 하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고 현수는 그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기한을 늘려줬죠.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장부를 들여다보던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빨간 줄이 7개. 전체 거래처 24곳 중 7곳이 연체 중이었죠. 이 속도라면 반년도 못 버텼습니다. 현수는 책상 위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습니다. 철호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마자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죠. 독립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현수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장부를 다시 펼치고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기존 거래처에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신규 대출건부터는 이자를 2배로 잡았죠. 그리고 연체가 된 거래처에는 직접 찾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자만이라도 넣어주세요. 안 되면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현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박 사장 가게 정리를 도와주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인상을 쓰고 돈 얘기만 하는 사채업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연체율은 조금 줄었지만 거래처 사장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현수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현수가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사람도 결국 똑같네. 처음엔 착한 척 하더니. 그 말이 등 뒤로 꽂혔을 때 현수는 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돌아서서 해명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죠.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현수 스스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현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죠. 철호 사무실에 있던 그 액자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신뢰다라는 문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바로 그 길을 현수가 걷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기를 꺼내 철호의 번호를 찾았다가 다시 넣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자존심과 절박함이 가슴속에서 부딪히며 현수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죠. 결국 현수는 전화를 걸지 못한 채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의 잔상이 천천히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그때 반지하에 들이닥쳤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진다. 엄마를 밀쳐 넘어뜨리고 아버지를 발로 차고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그 사채업자들. 자기가 가장 증오했던 그 얼굴이 거울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답은 보이지 않았고 도움을 청할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5살 겨울, 현수는 다시 한번 바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현수가 결국 철호를 찾아간 건 사무실 월세 납부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자존심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기 때문이었죠. 이대로 가면 자기가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공포. 그게 현수의 발을 철호의 사무실로 끌고 갔습니다. 을지로 골목은 여전했습니다. 변한 건 현수뿐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자 철호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장부를 넘기고 있었고 현수를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을 들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고? 그 한마디에 현수의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굳어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현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망할 것 같아요. 알아. 네. 내 거래처 사장님 2분이 나한테 전화했어. 현수가 요즘 달라졌다고, 예전 그 애가 아니라고.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호는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현수를 정면으로 바라봤죠. 현수야, 내가 왜 연락 안 했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네가 먼저 와야 했으니까.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간섭이야. 근데 네가 스스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먼저 네가 대답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너 왜 이자를 올렸어? 나한테 배운 게 그거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꾹꾹 누르며 입술만 달싹였죠.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무서웠어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막을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자라도 올려서 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꼬이더라고요. 당연하지. 이자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맞을 수 있어. 근데 갚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 더 연체하고 그러면 너는 더 조이고 사람들은 더 도망가. 악순환이야. 철호가 컵 2개의 커피를 타서 하나를 현수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자를 낮추면 당장 월세도 못 내는데. 이자를 낮추라는 게 아니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연체된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돈 내라고요? 아니, 가서 물어봐. 왜 못 갚는지. 현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죠. 사채업자가 돈 받으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 공포지. 근데 네가 가서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혹시 제가 도울 일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미안해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신뢰야. 신뢰가 쌓이면 독촉 안 해도 알아서 갚아. 현수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부터 현수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이자율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연체 중인 거래처를 한 곳씩 직접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대신 가게 앞에 서서 장사가 어떤지 물었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고민했습니다. 왕십리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조 사장은 2달째 이자를 밀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찾아갔을 때 조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당연히 독촉하러 온 줄 알았으니까요. 조 사장님, 돈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제가 도울 게 있나 싶어서 왔어요. 도울 게 있냐고? 장사를 대신 해줄 거야? 조 사장의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현수가 지난 몇 달간 냉정하게 굴었던 기억이 있으니 경계하는 게 당연했죠. 현수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했어요. 이자를 올리고 다그치고 사장님 입장을 전혀 안 봤어요. 죄송합니다. 조 사장이 멈칫했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사과를 받아본 건 난생 처음이었죠. 진심이야? 네. 그리고 제가 가게를 좀 봤는데 과일 진열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철 과일을 앞쪽에 놓고 묶음 할인 팻말을 크게 써놓으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꽤 있었거든요. 조 사장이 팔짱을 끼고 현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나 사채업자가 과일 진열을 도와주겠다는 건 처음 들어본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현수가 씩 웃자 조 사장의 굳은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과일 상자를 옮기고 진열대를 다시 정리했죠. 현수가 만들어준 제철 과일 모듬새. 트 팻말을 걸고 나서 조 사장이 오랜만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야, 고맙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밀린 이자는 꼭 넣을게. 네가 일해주는데
내가 안 갚으면 사람이 아니지. 현수는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체 중이던 7곳 중 5곳이 이자를 다시 넣기 시작했고 2곳은 원금 일부까지 갚겠다고 자진해서 연락을 해왔죠. 시장 골목에서 현수에 대한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 현수라는 애 알고 보니까 괜찮더라. 철호 사장 제자답다니까. 현수는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아직 철호 사장님의 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방향은 찾았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 그 확신이 현수의 걸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독립한 지 2년째 되던 해 현수금융의 거래처는 35곳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철호금융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현수는 철호에게 빌린 5천만 원의 첫 상환금을 봉투에 담아들고 을지로를 찾았죠. 철호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1,000만 원? 아직 4천만 원 남았는데? 알아요. 근데 한꺼번에 갚으면 사장님이 허전하실까 봐요. 이 녀석이. 철호가 손을 뻗어 현수의 뒤통수를 가볍게 쥐어박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죠. 아프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살이 된 현수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거래처는 40곳을 넘겼고 성동구 사무실도 을지로 쪽으로 더 넓은 곳을 얻어 이사한 지 오래였죠. 직원도 2명을 뒀지만 거래처 방문은 여전히 현수가 직접 다녔습니다. 철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만나는 일은 남에게 맡기지 않았죠. 그해 초가을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일단 사무실로 오시라고 안내했고 1시간 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낡은 점퍼에 고무 슬리퍼를 끌고 온 차림이 영 편치 않은 사정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2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저 박정태라고 합니다. 왕십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사정이신지. 아내가 많이 아파요. 간에 혹이 생겼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저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정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현수 앞에 내밀었는데 병원 진단서였죠. 현수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간내 종양, 수술 권고, 예상 비용 550만 원. 보험은요?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보험을 몇 년 전에 해지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현수는 정태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짙은 주름 사이로 핏줄이 선 눈이 애처로웠죠. 현수가 사채업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표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낯선 사람 앞에서 아내의 병을 말해야 하는 남자의 얼굴. 철호의 말이 떠올랐죠. 사람이 돈을 빌린다는 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정태 씨,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월에 200 좀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는 150도 안 돼요. 여기서 재료비 빼고 월세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솔직히 30만 원도 빠듯합니다. 현수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눈앞의 사람을 봤죠. 이 사람이 돈을 떼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건 떨리는 손끝과 충혈된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이자는 월 1%, 상환은 매달 20만 원씩. 아내분 수술 먼저 하시고
가게 사정 나아지면 그때 원금 갚는 속도 올리면 돼요. 네. 이자가 1%요? 다른 데서는 최소 3%라고 했는데 3%면 매달 이자만 15만 원이에요. 거기에 원금 상환까지 하면 정태 씨 생활이 안 돼요. 이자를 높여봐야 못 갚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태가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제 목숨 걸고 갚겠습니다. 목숨은 걸지 마시고 아내분 수술 잘 되게 기도나 하세요. 현수가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고 정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정태가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허리를 아흔도로 숙였죠. 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태는 약속대로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했고 아내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현수는 가끔 왕십리 시장에 들를 때 정태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치며 안부를 물었고 정태는 그때마다 반찬 한 통을 싸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5달째, 6달째에도 연락이 없었죠. 현수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내 상태가 다시 나빠진 건 아닌지. 현수가 시장을 찾아갔을 때 반찬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죠.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가게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정태 씨요? 아내분이 수술은 했는데 경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간병한다고 들었어요.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장부를 펼쳤죠. 정태 500만 원, 석 달 원금 60만 원 상환, 잔액 440만 원, 넉 달째 연체 중. 빨간 줄을 긋다가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가 상환 계획을 다시 짰을 겁니다. 하지만 현수는 정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내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진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라는 걸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연체된 지 6달째 되던 어느 오후 현수는 정태의 집 주소를 들고 성북구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좁은 언덕길을 올라 다세대 주택 3층 끝 호수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정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보다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죠. 정태의 눈이 현수를 알아보는 순간 동그랗게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정태 씨,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게도 닫으셔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아내분 상태가 어떠세요? 정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더 넓게 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고 현수는 신발을 벗고 좁은 복도를 따라 안방문 앞에 섰죠. 문을 열자 방 안에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이불 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오고 있었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손이 핏줄까지 비칠 만큼 말라 있었죠. 현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 들리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야가 그 여자의 얼굴 하나로 좁혀졌죠. 말라 비틀어진 볼, 깊게 팬 눈두덩, 거칠어진 피부.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현수는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으로 나가며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던 뒷모습,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현수를
감싸 안던 두 팔 잠들기 전 이마를 쓸어주던 거친 손끝. 엄마. 현수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터져나온 소리는 말이 아니었죠. 15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잖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태가 뒤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정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사장님, 지금 뭐라고?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영숙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현수가 기억하던 엄마의 손은 거칠지만 단단했고 자기 머리를 쓸어줄 때면 따뜻했는데 지금 손 안에 잡힌 건 마른 나뭇가지 같은 뼈와 차가운 피부뿐이었죠. 사장님, 이분이 정말 사장님 어머니예요? 네. 제 엄마예요. 15년 전에 헤어진 제 엄마요.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 영숙의 손등 위에 떨어졌죠. 그 온기가 닿았는지 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숙의 눈꺼풀이 느리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자기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남자의 얼굴 위에서 멈췄죠. 입술이 가늘게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나야. 현수야. 나 알아보겠어? 영숙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으려는 듯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힘이 없어 손끝만 간신히 스쳤죠. 그 작은 움직임에 현수의 울음이 더 거세졌습니다. 정태가 방문 앞에 서서 넋을 잃고 있다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현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영숙이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했는데 이름도 안 알려주고 절대 찾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 아들이 사장님일 줄은 꿈에도. 엄마가 절대 찾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는 나 같은 엄마가 없는 게 낫다고. 다시 나타나면 그의 상처만 덧나게 할 거라고. 현수의 이가 딱 소리를 내며 물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죠. 15년 동안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했는데 정작 엄마는 아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지식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태 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15년 전에. 정태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건 영숙이한테 들은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엉망이었거든요. 갈비뼈에 금이 가 있었고 손목도 한번 부러졌던 자국이 있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조금씩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도박빚을 졌는데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영숙이를 때렸대요. 이웃이 신고해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2주 넘게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보증금 빼서 도망가 버린 뒤였고 아들도 데리고 간 거죠. 현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죠. 엄마는 우리 버리고 간 거야. 병원에서 짐 싸서 나가버렸어. 그 말을 15살의 현수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은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이가 태어난 다음에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녔대요. 학교에 가봤는데 자퇴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전 남편 전화는 결번이었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동사무소에도 넣어봤는데 전 남편이 주소를 옮기지 않고 야반도주를 한 거라 추적이 안 됐다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날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
3년을 찾았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쓰러졌고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닦는 족족 새로 흘러내렸죠. 정태가 침대 반대편에 무릎을 꿇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영숙이를 처음 만난 건 시장 골목이었어요. 겨울인데 얇은 점퍼 하나 걸치고 쓰러져 있길래 업고 병원에 데려갔죠. 퇴원하고 갈 데가 없다기에 우리 가게에서 일을 시켰고 그러다가 정이 들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정태가 영숙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에요. 밤마다 아들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울더라고요. 사진은 딱 한 장, 중학교 때 단체 사진에서 잘라낸 조그만 얼굴. 그거 하나 들고 3년을 찾아다녔으니까.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그 위에 묻었죠.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영숙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가느다랗게, 간신히 하지만 분명하게. 현수야.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의 눈에 초점이 잡혀 있었죠. 말라버린 입술 사이로 목소리가 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빠가 거짓말한 거잖아. 엄마가 나 버린 게 아니잖아. 그래도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가 더 강했으면 너를 안 놓쳤을 텐데. 그만해, 엄마. 그만해도 돼. 현수가 영숙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죠. 15년 동안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 시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찾아 헤맸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정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현수가 정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태 씨, 가지 마세요. 네. 정태 씨가 엄마를 살린 거잖아요.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 없고 병원에 데려가고 갈 데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주고 같이 살아준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알아요. 현수의 눈이 정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의 눈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족을 잃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정태 씨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지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사장님 무슨 엄마 수술비,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돈은 전부 제가 낼게요. 빌려드린 500만 원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쏟았죠. 사장님, 그건 안 돼요. 빌린 돈은 갚아야지. 어떻게 그걸? 정태 씨, 제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신뢰라고. 저는 정태 씨한테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수가 영숙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정태의 팔을 쥐었습니다. 엄마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좁은 방 안에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노란 은행잎이 유리창을 스치며 떨어졌죠. 현수는 영숙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 동안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말라비틀어진 볼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15년의 공백을 천천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태네 거실 바닥에 이불 한 채를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안방에서 들려오는 영숙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현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전 반지하 방에서도 이렇게 천장을 보며
잠을 청했었죠. 그때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았는데 지금은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 같은 천장인데 마음은 완전히 달랐죠.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가장 먼저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엄마 찾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어디서? 제가 돈 빌려드린 분 집에 있었어요. 그분 아내가 제 엄마였어요. 또다시 침묵. 그리고 철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깔렸습니다. 상태가 어때? 많이 아파요. 수술은 했는데 경과가 안 좋다고.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살려야지. 철호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짧고 단단했습니다. 쓸데없는 위로 대신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한마디. 현수는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울지 않았죠. 울 시간에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현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성북구 정태네 집으로 올라가 영숙의 곁을 지켰죠. 대학병원에 새로 예약을 잡고 정밀 검사를 받게 했더니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재발한 거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현수를 복도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말했죠.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넓어서 비용이 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술 후 최소 석 달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당장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지만 현수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거래처 장부를 정리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을 앞당겨 수금하기 시작했죠. 무리한 독촉이 아니라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혹시 이번 달 상환을 조금 앞당겨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하나둘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였죠. 현수 사장,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이번 달 이자 말고 원금도 좀 넣을게. 우리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사장님, 우리 가게 지난번에 진열 바꿔준 거 아직도 고맙게 생각해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쓰세요. 왕십리 조사장은 과일 상자를 가득 들고 병원까지 찾아왔고 남대문 김 사장은 봉투를 하나 쥐어주며 이건 빌려주는 거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수가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죠. 철호의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돈은 물이다. 한 곳에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돌아온다. 돌아왔습니다. 현수가 흘려보낸 마음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였죠.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현수와 정태가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정태였습니다. 현수 씨, 나한테 화나지 않아요? 화요? 왜요? 영숙이가 아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영숙이가 찾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만 따랐어요. 내가 좀 더 나섰으면 더 일찍 만났을 텐데.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태 씨, 그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찾지 말라고 한 건 엄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태 씨가 엄마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해요.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제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정태가 고개를 돌리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수도 따라서 고개를 돌렸죠. 복도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죠.
같은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두 사람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수술실 불이 꺼졌을 때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수와 정태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정태는 두 손을 모아 쥔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영숙의 입원 기간 동안 현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일을 마치면 꽃 한 송이를 사들고 병실 문을 열었고 영숙은 그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은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먼저 벽을 허문 건 현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의 침대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다가 조용히 말했죠. 엄마, 나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 그래. 검정고시로 땄어. 그때 편의점 삼각김밥 먹으면서 공부했는데 삼각김밥 포장지 뒤에 공식 적어놓고 외웠어. 영숙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음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흘렀죠. 고생했구나. 고생은 엄마가 더 했지. 3년 동안 날 찾아다녔다며. 3년이 아니야. 영숙이 현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도 안 잊은 적 없어. 15년 내내 내 생각뿐이었어. 현수는 과일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엄마의 손을 꼭 쥐었고 영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15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석 달 뒤 영숙이 퇴원했습니다. 현수는 성북구 정태네 집 근처에 조금 더 넓은 집을 구했습니다. 방 3개짜리 빌라였죠. 영숙과 정태 그리고 현수가 함께 살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날 철호가 트럭 뒤에서 박스를 내리고 있는 현수에게 다가왔죠. 야, 너 힘이 그것밖에 안 돼? 그 박스 하나를 왜 끙끙대고 있어? 사장님, 놀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왔지. 점심은 네가 사라. 철호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박스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현수가 피식 웃었죠. 영숙이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태는 부엌에서 라면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짐을 다 풀었을 때 영숙이 거실에 앉아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수가 액자 하나를 걸고 있었거든요. 볼펜으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 빌려준 건 돈이지만 돌려받아야 할 건 신뢰다. 철호가 그 액자를 보더니 헛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제가 썼죠. 사장님 사무실에 걸려있던 거 보고 따라 쓴 건데 글씨가 사장님보다 더 못생겼네요. 원래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글씨는 아닌 것 같다. 영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소리였죠. 저녁이 되어 철호가 돌아간 뒤 현수는 베란다에 서서 성북구 골목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안에서는 정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영숙은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설거지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겹쳐서 만들어내는 그 소음이 현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리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핏줄이 아니어도 15년의 공백이 있어도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설거지를 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저녁이 가족의 전부라는 걸 30살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철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집 잘 들어가셨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는 무슨, 너 아직 4천만 원 안 갚았다. 잊지 마라. 현수가 전화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철호 사장의 방식이었죠. 따뜻한 말 대신 투박한 농담으로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것. 안으로 들어가자 영숙이 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현수야, 내일 뭐 먹고 싶어? 그 한마디에 현수가 멈춰섰습니다. 엄마가 밥을 해주겠다는 말. 15살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평범한 질문이 현수의 가슴을 세게 때렸죠. 현수는 천천히 소파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영숙이 현수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15년 전 잠들기 전에 이마를 쓸어주던 바로 그 손.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고 15년 동안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던 원망이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